안녕하세요. 영문학을 공부하고 영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한현숙입니다. 오늘은 문학작품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만약 지구 환경이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가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도 다른 많은 종들처럼 전멸할까요? 혹시 그 누군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근육부자? 아님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단박에 에이 무슨 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르겠지만 상상력, 특별히 문학적 상상력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거든요. 왜냐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그와 다른 어떤 세계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것. 즉, 현실에서 어떤 재난을 만나도 우리가 원하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갈 힘과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자, 여러분, 그럼 고전이라고 부르는 문학작품들 잘 읽고 있나요? 읽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라는 대답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문학작품 읽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참 많죠. 일단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가볍게 패스. 왜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좋아하는 일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는 않잖아요. 또 재미없다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건 인정. 그럴 수 있어요. 또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합니다. 2배로 인정. 학생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은 이유를 대곤 합니다. 그런데 앞서 독서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얘기와 책이 재미없다는, 어렵다는 불평은 서로 무관하지 않아요. 독서가 재미있다면 어떻게라도 우린 독서에 시간을 내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 방법으로 딱 2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마음을 열고 책과 소통하라는 거고요. 2번째는 질문을 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보죠. 문학작품은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능한 한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글에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작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작가 자신이 되어보거나 적어도 그의 동료나 공모자가 되어보라고 말합니다. 작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처음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비판하려 한다면 그 책이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책과 소통할 준비를 한다고 해서 굳이 작품을 읽기도 전에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찾아보거나 책에 대한 리뷰를 먼저 찾아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문학작품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대하며 읽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2번째는 질문하며 읽으세요 라고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무슨 거창한 질문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처럼 집중이나 몰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작품 속 이야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제 세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소설은 일종의 건물과 같지만 벽돌이 아니라 언어로
즉 단어와 문장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작가가 쌓아올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따라 집중하다 보면 건물의 형태가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라는 건물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읽으면서 메모를 하는 것도 간단히 적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론 보이는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림 형식으로 그려봐도 좋아요.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이든 뒤든 옆이든 그냥 보이는 쪽부터 기록을 하면서 전체의 틀을 잡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읽으면서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가를 질문하세요. 장르가 소설이든 시든 결국은 이야기이므로 일단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흔히 화자라고 부르죠. 이 화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그리고 때로는 그의 관찰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잘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화자의 나이나 성격, 학력이나 인격, 서술 능력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만약 서술하는 화자가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없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사기꾼이라면, 악당이라면요. 그가 전달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며 얼마나 믿어도 되는 걸까요? 결국 화자를 이해하는 것이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에서 화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홀든 콜필드입니다.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들려줄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해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정당화를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추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홀드는 17살이에요. 17살이 왜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잖아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에요. 홀드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때론 객관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성적 때문에 퇴학당하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말로는 아무렇지도 않다. 차라리 잘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렵고 너무나 외로워서 자신의 미래가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자신의 감정을 본인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쯤은 숨기고 싶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전달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전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소 뜬금없이 보이는 홀든의 행동이나 질문에 유의해야 해요. 홀든은 센트럴파크 연못이 얼어버리면 그곳에 살던 오리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나요? 라고 여러 번 묻습니다. 그 질문이 오히려 홀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추운 겨울날 갈 곳 없는 오리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같음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린 그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내야 책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질문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나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작품의 배경은 언제일까요? AF 632년입니다. AD는 들어봤어도 AF는 뭔가요? 애프터 포드입니다. 네, 맞아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던 그 포드요. 이 세계는 헨리 포드가 T형 모델 자동차를 출시한 1908년을 원년으로 삼는 세계이므로 현재처럼 환산을 하면 AD 2540년입니다. 2500년대 미래 얘기구나 하고 질문을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헉슬리가 왜 1932년에 2540년대를 그 세계를 이런 식으로 그려냈는가까지 질문해야 합니다. 작가는 미래가 아니라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역사적, 사회 정치적 맥락이라는 것이 끼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라, 맥락을 읽어라 하는 요구들을 듣게 되죠. 네, 주어지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만 읽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멋진 신세계가 출간된 1930년대 초반은 1914년에서 18년까지의 1차 세계대전, 1922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집권, 그리고 1929년 경제대공황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올더스 헉슬리가 그린 미래는 아무것도 낙관할 수 없고 너무나 우울하고 비극적이었던 1930년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였던 겁니다. 자, 나머지는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작가나 화자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가인데요. 애들로 말하거나 은근하게 말하는 거, 암시하는 것들까지 읽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 어려워 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태세로 취하지는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작품을 처음 읽을 때나 한 번 읽을 때 굳이 여기까지 읽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작가나 화자의 말하는 방식은 일종의 기술처럼 어느 정도는 훈련에 의해 익히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문학작품에서 말하는 방식은 주로 어휘나 문학적 장치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만약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나 어구가 나온다면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네,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익힌 어휘는 다음번 독서를 위한 무기, 여러분 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아이템이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다음으로 말하는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작품에서는 일부러 반어적으로 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혹은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특정한 내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은유나 상식을 사용하여 은근하게 애둘러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멋진 신세계를 좀 더 볼게요.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멋진 신세계란 도대체 어떤 세계를 의미하는 걸까요? 비문명 세계에 살던 존이라는 인물이 런던 방문을 앞두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야호 멋진 신세계야 라고 외치죠. 영어로는 Brave New World.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런던은 실험실에서 수백 쌍의 쌍둥이를 만들어내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하고 야만적인 세계였습니다. 존이 스스로를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세계가 멋진 신세계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런데 존이 말한 이 대사는 멋진 신세계보다 300년도 더 전에 셰익스피어의 폭풍을 하는 드라마에서 먼저 나왔던 말이에요. 무인도에서 자랐기에 인간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주인공 미란다가 인간 세계에 대한 기대를 품고 감탄하며 똑같은 대사를 외쳤던 거죠. 이처럼 작품 제목 멋진 신세계 속에는 몇 겹의 반어적 울림이 들어있으며 우리는 그 반어법을 읽어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더 살펴볼게요.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에는 재의 골짜기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저기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지도 오른쪽에 데이지 부부가 사는 이스트에그와 개츠비가 사는 웨스트에그가 있습니다. 그 부자 동네에서 왼쪽에 뉴욕시로 가는 길목에 실제로 위치한 가난한 동네가 재의 골짜기입니다. 뿌연 재를 뒤집어 쓴 듯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재의 골짜기는 실제로는 1920년대 당시 세계 하치장이 있던 장소로 늘 먼지로 자욱한 곳이었어요. 그림을 봐주세요. 물론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죠? 주유소 겸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윌슨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이곳을 지나가는 부자들을 고객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실제 동네임과 동시에 작가가 상징적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도시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하치장. 그 쓰레기 하치장에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부자들의 배설물, 당시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찌꺼기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의미였죠. 조지 윌슨과 머틀 부부야말로 톰과 데이지 부부의 욕망과 쾌락, 부도덕, 무책임 등으로 인한 배설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자 희생자인 셈이니까요. 이들은 돈 때문에, 머틀 같은 경우에는 톰의 정부로 살다가 데이지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죽고요. 머틀의 남편 윌슨은 개치미를 범인으로 오해해서 권총으로 살해하고, 그리고 본인도 자살하잖아요. 작가가 작품 곳곳에 배치해 놓은 이런 기법들은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담컨대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덜 낯설어지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감각이 더 예리해져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익숙해질 겁니다. 물론 독서가 여기서 끝이면 안 되겠죠?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해 보세요. 내가 읽은 멋진 신세계 속에서 존이 되고,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가 되고,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 콜필드가 되는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후 활동이죠. 또 나 혼자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면 독서 토론이고요. 자, 여러분, 문학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나눈 얘기는 내 나름의 답이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내 말을 안 믿더라도 작품을 한번 믿어보세요. 위대한 문학작품들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잠깐, 마무리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문학작품은 여러분의 속도대로 읽으면 돼요. 문학작품이 TV, 드라마나 영화, 다른 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읽다가 잠시 쉬어도 되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어느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확인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도 됩니다. 끝까지 다 못 읽어도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성급하게 읽은 척,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아요. 이제 여러분 각자 자신의 능력을 믿어보고 읽을 만한 분량의 작품 한 권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 문학책 나랑 정말 안 맞아. 아, 나 책 안 좋아해 하며 불평을 하던 여러분이 어느 순간 고전도 재미있잖아. 나 책 읽기 좋아했었네. 라고 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